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 김정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모돈의 사료 급여량과 번식 성적 2편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목차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유기간 사료 섭취량과 그다음에 체형 변화가 생산 성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그 포유돈의 에너지 대사에 관한 이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모돈의 포유돈의 그 포유 효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모돈에게 사료를 급여해서 모돈이 사료를 잘 섭취해 주는 게 인풋이고요. 그 모돈이 분만을 해서 포유를 잘 해서 자돈들의 뭐 이후 성적이 나오는 게 아웃풋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포유기간의 사료 섭취량의 패턴과 번식 성적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자료는 다산성 모돈을 대상으로 해서 포유기간에 4kg로 사료를 제한한 실험군과 그 다음에 8kg를 급여한 이제 대조군의 그 생산 성적입니다. 보시면 사료를 제한한 그룹에서 포유기간 사료 섭취량이 당연히 감소하고요. 그로 인해서 등지방 두께의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돈의 8kg를 사료를 급여했을 때 이 효과는 사료 섭취량이 늘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우유 생산량도 증가, 우유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자돈의 복단위 이후 체중 증체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30개 농장에서 모돈 24,000두를 대상으로 6개의 사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서 번식 성적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사료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기 발정일, 그다음에 뭐 복단위 이후 체중, 그다음에 이후 자돈 두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앞에서는 사료 프로그램에 따른 이제 번식 성적이고요. 세 번째는 체형 변화에 따른 번식 성적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산돈 1222두를 대상으로 포유기간 체내 저작물 손실의 영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내 저작물은 뭐 체중이 될 수도 있고요. 지방, 단백질, 그런 등지방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체중의 손실이 10% 이상, 그 다음에 뭐 단백질 손실이 10% 이상 또는 이제 지방의 손실이 포유기간 동안에 20%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다음 산차, 초산돈의 그 다음 산차 2산차 때 뭐 제기발정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산자수도 감소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자료인데요. 모돈 1677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이제 포유기간에 체중 손실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래 X축을 보시면 포유기간 체중 손실의 비율이고요. 이 비율이 점점 증가할수록 이후에 제기발정일이 점차 지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분만율 같은 경우는 체중 손실이 늘어날수록 감소하고요. 제기발정일이 지연되고 분만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총산자 수도 체중 손실이 크면 클수록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만사에서 사료 섭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그로 인해서 체중 손실이 커지게 되면 생산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줬고요. 이번 여섯 번째에서는 분만사 사료 섭취량이 그렇다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총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총 6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료 급여 횟수입니다. 우리가 분만세에서 사료 섭취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은 사료 급여 횟수를 더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논문은 포유돈을 대상으로 하루에 2회 급여했을 때랑 3회 급여했을 때의 포유기간 사료 섭취량을 비교해 봤는데요. 역시 3회 급여를 했던 그룹에서 2회 그룹보다 평균 사료 섭취량이 하루에 500g이 더
증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포유기간 전체로 따졌을 때는 13kg 이상의 사료를 더 많이 섭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앞선 거와 다르게 이제 사료 급여 횟수를 1회씩 늘린 이제 3회와 4회 급여한 다른 실험의 자료인데요. 보시면 T1이 하루에 3회 급여한 거, T2 그룹이 4회 급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루 4회 급여한 T2 그룹에서 평균 사료 섭취량이 3회 그룹한 T1 그룹보다 330g이 더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체중의 손실, 그 다음에 등지방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료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건식 사료를, 일반 사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 요즘 들어서 신축하는 농장들에서 액상 사료를 사용하는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료 형태에 따라서 포유도 내 사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발효 액상 사료, 비발효 액상 사료, 그 다음에 건식인 펠렛 사료, 세 가지 사료를 다르게 급여했을 때 포유기간의 사료 섭취량의 영향을 평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포유 2에서 3주 기간에 그 액상 사료를 급여한, 그러니까 발효, 비발효 모두 액상 사료를 급여한 그룹에서 펠렛 건식 사료를 급여한 그룹보다 평균 사료 섭취량이 15에서 20% 더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차입니다.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산차일수록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노산일수록 평균 사료 섭취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면 포유기간 33.7일을 기준으로 1산의 평균 사료 섭취량은 7.4kg, 그 다음에 2산은 7.8kg, 3산에서 8산은 8.6kg의 사료 섭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이제 다른 자료인데요. 이 다른 4개의 논문을 정리한 1개의 논문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산차가 높아질수록 분만사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산에서 7산으로 증가할 때 섭취량은 730g이 하루 730g이 늘어나고요. 또 1에서 9산까지는 이제 810g이 증가를 합니다. 또 이 논문은 아니지만 다른 그 NRC 그 1987년의 자료에 따르면 후보도는 경산돈보다 15% 정도 포유돈 사료 섭취량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포유두수입니다. 당연히 산화수가 많고 포유개씨가 많은 농장들은 모돈의 젖을 많이 빨면서 그로 인해서 당연히 모돈도 그 모돈의 체형을 유지하고 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관련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모돈 19,000두 정도를 대상으로 이후 시점 포유두수와 사료 섭취량을 비교한 4가지의 논문인데요. 포유두수가 늘어날수록 분만사의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두수가 3두에서 13두로 늘어났을 때 하루 사료 섭취량은 600g이 증가하고요. 또 이 논문이 아닌 다른 논문의 결과에서도 역시 3에서 13두로 점차 늘어나면 거의 1kg 정도 평균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인데요. 보시면 그 포유 일수에 따라서 포유 누수도 다른 자료인데 포유기간 14에서 19일 사이에 포유 두수가 9두일 때와 11두일 때 비교해 보면 포유 두수가 2두 증가하면 사료 섭취량은 1kg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분만사 온도입니다. 우리가 전산 성적에서도 항상 11월, 12월 달이 되면 분만율이나 여러 번식 성적들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패턴이 똑같은데요. 그 이유는 7월, 8월 한여름철에 분만사에서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포유두수도 문제가 생기고 이후에 발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이렇게 분만한 성적들 여름철에 이후하고 교배했던 그 모돈들의 번식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11월, 12월은 번식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만사 온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2가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따뜻한 계절과 그 다음에 뜨거운 계절 두 개의 계절에서의 사료 섭취량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계절일 때 평균 온도는 23.7도였고요. 뜨거운 계절에서는 26.1도였을 때 분만사 사료 섭취량을 비교해 보면 더운 계절에서의 평균 사료 섭취량이 거의 1kg 정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1도가 증가할 때마다 사료 섭취량은 하루 500g이 감소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쿨링 패드 효과에 대한 논문인데요. 보시면 일반 분만사 환경과 그다음에 쿨링 패드를 설치한 분만사 환경에서의 사료 섭취량을 산차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첫 번째는 1에서 2산 저산차 모돈의 사료 섭취량을 비교했을 때 사료 섭취량이 1.7kg 정도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8산 모돈에서도 마찬가지로 쿨링 패드를 설치한 분만사의 모돈들이 사료 섭취량이 1.2kg 정도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농장들에서 분만사의 뭐 에어 컨디셔너나 또는 그 쿨링 패드를 설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단열을 사용을 해서 한여름에도 분만사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농장들은 계속 반복되는 그 번식 성적이 떨어지는 11월, 12월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그 쿨링 패드 내지 에어컨을 설치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이제 품종인데요. 뭐 듀록, 요크셔, 랜드레이스의 그 포유돈 사료 섭취량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19개월 동안 그 세 개의 품종에 대해서 포유돈의 그 사료 섭취량을 평가했을 때 요크셔, 그다음에 랜드레이스, 듀록 순으로 그 품종에 따라서 사료 섭취량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그 다른 자료를 제가 인용했는데요. 요크셔 랜드레이스의 1산, 2산, 3산의 그 전체 사료 섭취량을 비교했을 때도 앞선 논문과 마찬가지로 랜드레이스보다는 요크셔가 더 사료 섭취량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그 모돈의 사료 급여량과 번식 성적 두 번째 동영상 마지막으로 7번째 분만 예정일 절식이 과연 모돈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농장에서는 분만 뭐 일주일 전에 분만사에 입식을 해서 점차 사료량을 감량해서 농장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뭐 분만 전일이나 분만 당일에 거의 사료를 안 주거나 아주 소량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꼭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의 자료고요. 덴마크 대학의 그 연구팀에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 실험에 앞서서 이 실험실은 그 덴브레드 모돈을 대상으로 분만 동안 모돈의 에너지가 상태에 따라서 분만 지속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분만 모돈 166두를 대상으로 7개의 서로 다른 사료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 성적은 총산이 17.5두, 실산 16.3두, 생시 체중이 1.3kg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만 전에 마지막 사료를 급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분만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한 4.6시간이 됐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분만을 시작을 하면 시작해서 분만이 끝날 때까지 평균 지속 시간은 5.8시간. 그리고 자돈 1두당 분만 간격은 21.6분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덴브레드 기술지원팀의 세 가지 팁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요. 보시면 임신 말기의 모든 분만사는 입식 후에 하루에 3회를 급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만 2일 전까지 3kg의 그 하루에 사료를 급여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나라와 산자수와 여러 여건이 사료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꼭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하실 수 있고요. 또 하루에 500에서 600g의 섬유소 급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마지막 사료를 급여하고 나서 분만을 할 때까지의 시간, 즉 분만을 할 때 그 공복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만의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분만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건 결국에는 분만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그 공복 시간에 따라서 3시간 이하, 3에서 6시간, 6시간을 넘었을 때 세 그룹으로 비교했을 때 분만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도와줘야 될 가능성도 증가를 하고요. 또 그만큼 사산의 위험성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수가 높은 농장들, 그리고 모든 체형이 좀 부족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한 분만했을 때 아무 어떤 질병적인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산율이 높은 농장들은 그 분만하기 전에 마지막 사료를 급여해서 그 공복 시간이 얼마나 오래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